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혜영입니다. 그럼 강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의 시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장 가르쳐야 될까요?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걸 가르쳐야 되겠죠. 저는 그게 삶의 품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공지능은 수단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삶의 품격을 높일 수 있을지 이 강연이 끝날 때쯤에는 답을 찾으실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문화유산을 지켜낸 사람들, 그들에게 배우는 삶의 품격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그림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나요? 우리 눈에는 별로 익숙하지 않은 그림이죠. 사실 우리가 신사임당 그림이라든지 김홍도나 신윤복의 풍속화 같은 그림은 다들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조선 전기의 가장 유명한 그림인데 우리는 잘 모르고 있어요. 이 그림은 안평대군이 안견이라는 화가를 불러다가 그린 그림인데요. 안평대군이 누구냐면 세종대왕의 셋째 아드님입니다. 안평대군이 꿈에서 이상세계를 본 거예요. 서양에서는 이상세계를 유토피아라고 하죠. 동양에서는 무릉도원입니다. 안평대군이 꿈에서 무릉도원을 본 거예요. 너무 생생했습니다. 그래서 안견이라는 그 당시 최고의 화가를 불러다가 꿈에서 본 걸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그림으로 그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조선 전기 최고의 화가 안견이 그린 그림이죠. 그리고 안평대군은 이 옆에 글씨를 썼는데요. 네, 맞습니다. 몽유도원도 알고 계셨네요. 안평대군은 이 그림 옆에 글을 썼는데요. 자신이 꿈에서 본 모습을 글로 적었습니다. 그런데 안평대군이 조선 전기에서는 글씨를 제일 잘 쓰는 사람입니다. 글씨 잘 쓰는 사람, 우리가 알기로는 조선 중기 한석봉이 있고요. 조선 후기, 네, 추사 김정희 선생이 있죠. 그러니까 이 작품은 조선 전기 최고의 화가가 그린 그림에 조선 전기 최고로 글씨 잘 쓰는 안평대군의 글씨가 합쳐진 작품입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조선 전기 최고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작품을 잘 모르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이 작품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작품은 어디 있을까요? 네, 일본에 있겠죠. 일본의 델리 대학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지난 2009년 국립중앙박물관 개관 100주년 때 어렵게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이렇게 전시가 되었죠. 전시 기간은 그다지 길지 않았습니다. 그 전시 마지막 날이 마침 토요일이었어요. 그날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을 보겠다고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이 작품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면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 많은 사람들이 줄을 이렇게 나섰습니다. 줄을 한 줄이 아니라 둘러 꼬부랑께 이렇게 줄을 썼죠. 그날 이 작품을 길게 볼 수 없었습니다. 워낙 사람들이 많았으니까요. 이 작품을 30초 내지 1분간 이 작품을 보려고 그날 사람들은 6시간 줄을 서야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빼앗긴 우리 문화유산의 현주소를 가장 잘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다행히 우리 문화유산을 지켜낸 고마운 분들이 계십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분은 고려 청자를 지켜낸 간송 전영필 선생님입니다. 서울 성북동에 가면 간송미술관이 있죠. 네, 그 간송미술관을 만드신 전형필 선생님입니다. 여기 지금 이미지에 청자가 보이시죠? 근데 청자가 좀 특이하게 생겼죠? 머리는 용의 머리를 닮았고요. 청자의 몸은 거북의 등껍질이 보이죠. 그리고 아랫부분에는 이 청자를 연꽃이 감싸고 있습니다. 이런 청자를 만들려면 네, 쉽지 않겠죠. 굉장히 특이하고 아름다운 멋있는 청자입니다. 그래서 이 청자는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자도 일본에 반출되었다가 돌려받았습니다. 지난 1965년 한일협정 때 일본으로부터 돌려받은 청자이죠. 그럼 이 청자를 일본으로 반출해간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도 알고 있는 이름입니다. 누굴까요? 이완용일까요?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청자를 일본으로 반출해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이토 히로부미에게 청자 장물합이라는 별명이 붙었을까요? 장물합이는 훔친 물건을 거래한다는 뜻이죠. 한 번은 이토 히로부미가 고종을 불러서 박물관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 당시 이토 히로부미가 창덕궁의 순종을 위해서 이왕과 박물관을 만들어 두고 있었거든요. 그곳에 고종을 불러서 구경을 시켜주고 있었는데 고종이 청자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나는 처음 보는 물건인데요. 그러자 이토 히로부미가 이건 고려 시대에 만든 청자입니다. 라고 하자 고종이 깜짝 놀라면서 우리나라엔 이런 게 없습니다. 하고 묻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구했습니까? 라고 묻자 이토 히로부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종은 왜 청자를 몰랐던 걸까요?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는 왜 답변을 못했던 걸까요? 조선 사람들은 청자를 몰랐습니다. 청자는 고려 시대에만 만들어졌으니까요. 청자의 아름다운 비색이라고 하죠. 깨끗한 하늘빛을 닮은 이 비색은 고려시대 귀족들이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자의 학이나 아주 구름 같은 높은 신분을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져 있어서 고려시대 귀족들, 나는 특별한 존재야. 자신의 존재를 마치 상징이라도 하는 듯 고려 청자를 몸에 지니길 좋아했습니다. 벼루도 청자로 만들고 술병도 청자로 만들고 심지어는 죽어서도 청자를 쓰겠다고 찻잔 같은 걸 청자로 만들어서 무덤 안에도 함께 묻었답니다. 그리고 이후 조선시대에는 더 이상 청자가 만들어지지 않았죠. 조선의 양반 사대부들은 굉장히 검소하고 청렴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깨끗한 백자를 즐겨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종과 조선시대 사람들은 청자를 몰랐습니다. 그럼 이토 히로부미는 이 청자를 어디서 구했을까요? 네, 고려 사람들의 무덤 안에서 꺼낸 것들이었습니다. 무덤 안에서 이 청자들은 도굴한 것들이었죠. 무덤을 파헤친다? 우리 정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덤 안에서 청자를 반출해야 됐으니 도굴을 하려면 밤에 몰래 해야 되겠죠. 무덤을 크게 파헤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무덤에 작은 구멍을 냅니다. 그리고 몸집이 작은 사람이 들어가서 도구를 했다고 하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몸집이 작은 아이들을 도굴에 이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그 아이들이 증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시켜서 도구를 하고 아이들을 무덤에서 꺼내주지 않은 일도 있었다는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무덤에서 도굴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난 겁니까? 하고 고종이 묻자 이토 히로부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렇게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반출된 청자들은 대부분이 거의 99%가 고려 사람들의 무덤에서 도굴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청자, 우리가 고려 청자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금세 눈에 보이는 이미지이죠. 이 청자의 이름은 청자 상감 운항문 매병입니다. 박물관은 아이들과 함께 자주 찾으시죠. 그런데 박물관이 친해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다행히 요즘에는 한류의 영향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을 찾는 일이 많아지긴 했지만요. 박물관이 익숙하지 않은 까닭 중에 하나는 우리 문화유산들의 이름이 어려운 것이 그 까닭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청자라는 건 한눈에 아시겠죠? 청자에 무늬가 새겨지면 상감청자입니다. 무늬를 새기는 기법을 상감기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어떤 무늬가 새겨져 있나요? 네, 구름과 학 문양이 새겨져 있죠. 그래서 운학문. 그리고 이 병은 꽃병처럼 보입니다. 매화나무, 이른 봄에 피는 매화 가지를 한 가지를 다 꼽아 놓으면 멋있을 것 같은 이 병을 매병이라고 부릅니다. 주둥이는 작고 윗부분은 여성의 어깨처럼 아름다운 곡선을 만들면서 아랫부분은 여성의 허리처럼 잘록한 이런 모양을 매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청자, 상간문,
청자, 상감, 운항문, 매병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이 청자 역시도 고려 사람의 무덤에서 꺼낸 겁니다. 추측하기로는 최씨 무신 정권의 최후의 무덤에서 꺼낸 걸로 추정을 합니다. 무덤에서 꺼낸 이 청자를 도굴꾼은 골동무상에게 얼마에 팔았을까요? 1,000원에 팔았다고 합니다.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니냐고요? 그 당시 1,000원이면 서울에 그 당시 서울을 경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경성에 큰 기와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비유하면 서울의 40평, 50평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해 봐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물가의 기준이 과거와 지금이 좀 다릅니다. 과거에는 물가의 기준이 쌀값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쌀값은 물가보다 훨씬 낮고 집값은 물가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그 당시 1,000원의 가치를 줄여서 약 5억 정도로 계산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계산을 하기도 쉬울 거고 이 5억이라는 돈은 지금 집값으로 환산하면 가장 그 당시 1,000원에 비유했을 때 어,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당시 그렇게 도굴꾼은 도굴한 이 청자를 골동품상에게 1,000원, 그러니까 5억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 청자는 여러 골동품상과 소장가의 손을 거쳐서 한 골동품상에게 손에 들어왔을 때는 6,000원을 주고 골동품상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골동품상이는 이 청자를 얼마에 팔려고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그 당시 조선 총독부에서 이 청자를 사겠다고 거액을 제시했습니다. 무려 10,000원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골동무상은 그걸 팔지 않았대요. 아마 10,000원 이상의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던 어느 날 전용필 선생님이 소식을 듣고 이 청자를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한눈에 마음에 들었어요. 전용필 선생님은 이 청자가 얼마냐고 물었죠. 골동품상은 2만 원을 부릅니다. 2만 원이면 얼마인가요? 100억이죠. 2만 원을 부를 때는 아마도 골동무상이 이 가격을 깎지 않을까라는 걸 고려하고 부른 가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영필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2만 원에 이 청자를 샀다고 합니다. 왜 전영필 선생님을 값을 깎지도 않고 2만 원이나 주고 이 청자를 샀던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전영필 선생님은 이 청자는 2만 원 이상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전영필 선생님이 이럴 수 있었던 것이 물론 당연히 큰 부자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전영필 선생님은 집안의 남자들이 일찍 죽게 되면서 집안의 유일한 상속자가 되면서 많은 돈을 상속받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영필 선생님이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데 돈을 아끼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오세창이라는 훌륭한 스승이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세창이란 이분은 3.1 만세운동 때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직계 제자로 글씨와 그림을 보는 아주 탁월한 안목이 있으신 분이셨어요. 이 오세창 선생님이 전엽필 선생님에게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데 당부할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선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려면 우리 문화유산을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문화유산을 사들일 때 절대 헐값에 사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알아봐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제값을 지불하라고 당부하셨던 거죠. 그래서 전용필 선생님은 2만 원을 깎지도 않고 그 값을 지불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만약 이 골동무상이 또 귀한 물건이 들어오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연락을 할까요? 네, 전영필 선생님에게 제일 먼저 연락을 하겠죠. 전영필 선생님은 골동품의 가치를 알아보는 분이셨고 값을 깎지 않는 분이셨으니까요. 오세창 선생님은 전영필 선생님에게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조선은 꼭 독립이 된다네.
동서고금의 문화 수준이 높은 나라가 낮은 나라에게 영원히 합병된 역사는 없었고 그것이 바로 문화의 힘이지. 그렇기 때문에 일제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문화유산을 자기네 나라로 가져가려고 하는 걸세. 그 문화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지금 충분히 느끼고 있잖아요. 그 당시 오세창 선생님과 전여필 선생님은 그 문화의 힘을 일찍이 알고 계셨던 거죠. 그 때문에 우리는 간송 전여필 선생님을 빼고서는 한국 미술사를 논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가 모은 것은 오래된 물건이었지만 그가 지킨 것은 우리의 문화와 역사였습니다. 전영필 선생님이 문화유산을 지켜낸 놀라운 일화들이 꽤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일화가 있을까요? 여기 보이는 것은 백자입니다. 앞에 보여드렸던 청자, 상감, 운암무, 매병과 지금 보여드리는 이 청화백자 모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기가 꽤 큽니다. 높이가 40cm가 넘어요. 생각보다 큰 도자기죠. 여기에 있는 이 백자는 조선시대 만든 겁니다. 조선시대는 백자를 많이 만들었겠죠? 그러면 이 백자의 가격은 그다지 높지 않을 거라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자는 좀 다릅니다. 여기에 이 백자에 여러 가지 문양이 새겨져 있죠? 그 문양에 색이 입혀져 있습니다. 어떤 색이 보이시나요? 네, 푸른색이 보이시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난초에 푸른색이 보입니다. 그래서 청화백자죠. 그리고 또요, 어떤 색이 보이세요? 네, 붉은색도 보이시죠?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붉은색이 진사예요. 그리고 약간 녹이 쓴 것 같은 노란색, 녹슨 철 색깔이 보이죠? 네, 맞습니다. 갈색이요. 그건 철사입니다. 이렇게 문양에 세 가지 색을 입혀놨는데 도자기는 도자기를 빚어서 굽고 그리고 다시 무늬를 새기고 색을 입히고 유약을 바르고 다시 굽죠. 다시 이렇게 도자기를 가마에서 구울 때 색깔을 잘 드러나게 하는 온도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색이 잘 드러나게 도자기를 굽는 건 별로 어렵지 않지만 이렇게 세 가지 색이 잘 드러나게끔 도자기를 굽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백자는 가치가 굉장히 높은 백자였습니다. 이걸 전여필 선생님은 이 백자가 경매에 나온다는 걸 알고 그 경매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당시 경성에 경매장이 있었어요. 경성미술구락부라고 하는데 말이 경매장이지 합법을 가장해서 우리 문화유산을 일본으로 반출하는 음,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전혁필 선생님이 경매에 참여하셨어요. 보통의 백자는 2천 원 정도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혁필 선생님은요, 이 백자가 가격이 순식간에 높아갑니다. 5천 원을 뛰어넘었고요. 10,000원을 넘었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포기를 했죠. 마지막까지 전혁필 선생님과 경합에 붙은 사람이 야마나카라는 일본의 골동품 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마나카는 보통의 골동품 상이 아닙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뉴욕, 보스턴, 베이징, 세계 각지에 골동품 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다국적 골동품 기업가였습니다. 그런 인물과 경합에 붙었는데 일본인과 경합에 붙었으니까 절대 질 수 없겠죠. 결국 이 백자를 전엽필 선생님은 14,580원에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14,580원이면 거의 15,000원이죠. 1,000원이 5억이라고 환산하면 네, 75억이죠. 이처럼 전엽필 선생님은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데 돈을 아끼지 않으셨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엽필 선생님이 한꺼번에 가장 많은 돈을 주고 산 문화유산은 어떤 걸까요? 궁금해지시죠? 전영필 선생님이 가장 많은 돈을 한꺼번에 제시하고 주고 산 문화유산은 여기에 있는 이 청자들입니다. 여기에 있는 4점의 청자를 비롯해서 청자 20점이었습니다. 이 청자를 가지고 있는 이는 게스비였습니다. 게스비는 일본인 이름이 아니에요. 게스비는 일본인이 아니라 영국인이었습니다. 게스비는 영국 귀족 출신이었는데 마침 일본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유럽 사람들에게는 일본 도자기가 인기가 좋았습니다. 왜 일본 도자기가 유럽에서 인기가 좋았을까요? 사실 도자기 하면 중국이죠. 유럽에서는 중국의 도자기를 많이 사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임진왜란 이후에 중국이 청나라와 전쟁을 하고 결국 청나라에게 무너졌잖아요. 명나라가 무너지고 난 이후 명나라에서 도자기를 살 수 없었던 유럽 사람들은 일본에서 도자기를 사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일본은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서 많은 도공들을 잡아갔죠. 우리나라 도공들을 시켜서 일본에서 도자기 산업이 크게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일본 도자기가 유럽에 수출되었고 유럽 시장에서는 일본 도자기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거죠. 그래서 게스비는 일본에서 활동하면서 일본 도자기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도자기를 수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청자를 보게 됐어요. 그런데 게스비가 영국 귀족 출신이기 때문에 안목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게스비가 청자를 보는 순간 더 이상 일본 도자기들은 눈에 차질 않았어요. 게스비는 그야말로 고려 청자에 푹 빠졌습니다. 그때부터 게스비는 청자를 수집하기 시작했고 게스비가 뛰어난 청자들을 꽤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전영필 선생님은 별로 걱정을 하지 않으셨어요. 언젠가는 게스비가 이 청자를 한꺼번에 팔려고 내어놓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죠. 언제요? 게스비가 영국으로 떠날 때 말이죠. 마침 게스비가 영국으로 떠나야 될 상황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1937년이 되면 일본이 중국을 상대로 전면전을 펼치게 되거든요. 일본의 전쟁에 전운이 감돌게 되자 게스비는 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자들을 다 가지고 갈 수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청자들을 안전하게 영국으로 가져가기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게스비는 생각해낸 방법이요. 게스비는 이 청자를 다 가지고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대형 박물관과 접촉을 했다고 합니다. 영국 박물관 측에 자신이 동양에 아주 뛰어난 청자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이걸 자신에게 사라 한 거죠. 그래서 대형 박물관 측에서 게스비에게 이 청자들을 사려고 신중하게 검토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협상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1930년대 후반, 1910년대에 1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많은 유럽의 문화유산들이 약탈되었어요. 약탈된 문화유산이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고도 바로 시장에 나올 수는 없었습니다. 10년, 20년 가까이 지나고 난 이후 이 시기 1차 세계대전 때 약탈된 문화재들이 유럽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영국 박물관 측에서는 동양에 잘 모르는 도자기를 구입하는 것보다 유럽 시장에 나오고 있는 문화유산을 사들이는 것이 더 시급했던 거죠. 결국 영국 박물관과 협상이 결렬이 되었고 전엽필 선생님은 게스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게스비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청자를 사겠다고 했죠. 중요한 건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게스비가 전영필 선생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금액을 불렀습니다. 청자가 무려 20점이나 되니까 값이 어마어마했겠죠. 결국 전영필 선생님이 지금 급히 마련할 수 있는 돈으로는 이 청자들을 살 수 없었어요. 결국 협상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전영필 선생님은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전영필 선생님은 돌아오기 전 게스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듣자 하니 당신이 정말 청자를 사랑한다고 들었다. 당신이 진짜 청자를 아낀다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청자는 절대 일본인에게 팔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조선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후 게스비에게 거액을 제시하면서 청자들을 넘기라는 일본인들이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게스비의 마음에 탁 걸리는 말이 있었습니다. 전영필 선생님의 말씀이었죠. 결국 게스비는 거액을 제시하는 일본인들에게 이 청자를 팔지 못하고 다시 전영필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나라로 직접 말이죠.
우리나라로 직접 전현필 선생님을 찾아왔더니 그 당시 전현필 선생님이 이런 건물을 짓고 있었습니다. 전현필 선생님이 수집한 우리 문화유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최초의 사립 미술관을 짓고 있었죠. 그 당시에는 빛나는 보배를 모아둔다 해서 보화각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지금의 성북동에 있는 간송미술관입니다. 최근에서야 리모델링이 이루어졌죠. 그게 이 당시에 1930년대 후반에 만든 것이었습니다. 게스비는 전현필 선생님에게 당신은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문화유산을 수집하려고 애를 쓰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전현필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글씨와 그림, 도자기, 이건 조선의 자존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전현필 선생님의 진심을 보고 게스비가 결국 마음을 되돌렸습니다. 그래서 전현필과 다시 협상을 했죠. 게스비는 전현필 선생님에게 40만 원을 받고 청자 20점을 넘겼습니다. 사실 게스비가 가지고 있던 청자는 22점이었는데 2점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영국까지 가져가려고 했고 나머지 20점을 전현필 선생님에게 넘겼습니다. 40만 원에 말이죠. 그럼 40만 원은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요. 네, 입이 떡 벌어지죠. 2억 2,400억입니다. 놀라운 돈입니다. 네, 그렇죠.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기로 이런 돈을 주고 청자를 사들인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죠. 전현필 선생님이 지켜낸 우리 문화유산은 도자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네, 신윤복의 그림이죠. 우리는 한눈에 신윤복의 그림, 김홍도의 그림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김홍도의 그림은 꽤 좋아했는데 신윤복의 그림은 별로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일본인들은 신윤복의 그림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일본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일본의 그림들을 보면 밝은 색의 원색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일본인들의 성향에는 이 신윤복의 그림이 훨씬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한 담배 회사에서 담배를 팔면서 담배를 포장하는 포장지에 신윤복의 그림을 인쇄해서 담배를 팔았더니 매출이 더 늘었다고 합니다. 그처럼 일본인들이 좋아하던 이 신윤복의 그림, 신윤복의 그림 약 20여 점이 담겨 있는 화첩, 그러니까 그림책이었어요. 그걸 해원전신첩이라고 부릅니다. 신윤복의 그림이 잔뜩 들어있는 화첩을 가지고 있는 이는 일본인 골동품상이었습니다. 좀 전에 백자를 두고 경합을 나눴던 야마나카라는 일본의 큰손이었죠. 야마나카는 이미 여기 화면에 보시다시피 뉴욕, 보스턴, 시카고, 베이징에 골동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거물급이었습니다.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이 야마나카의 골동무상은 꼭 들러야 되는 코스 중에 명소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런 켈러, 럭펠러, 뭐 영국의 에드워드 8세 이런 사람들이 이 야마나카의 골동품상을 다녀갔다고 합니다. 그런 야마나카가 가지고 있던 해원 전신첩을 몇 번이나 협상을 하면서 결국 그 끈질긴 노력에, 끈질긴 설득에 야마나카가 전현필 선생님에게 회원 전신첩을 넘겼다고 합니다. 얼마에 넘겼을까요? 신윤복의 그림책 화첩을 2만 5천 원, 125억에 넘겼다고 합니다. 전현필 선생님이 그런 노력이 있었기에 우리가 신윤복의 그림을 직접 볼 수 있는 거겠죠. 전현필 선생님은 전현필 선생님이 또 그림을 산 일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은 심사정이라는 사람의 그림인데요. 이 심사정은 양반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양반들의 목표는요, 네, 과거 급제죠. 과거의 급제에서 관직에 나가는 것이 조선시대 양반들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심사정은 몰락한 양반, 그러니까 선대의 반역죄 같은 큰 죄에 연루되어서 과거 시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양반이지만 과거를 보고 출세를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가 빠진 것이 그림이었습니다. 그림으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울분을 달랬다고 할까요? 그의 삶은 그야말로 한이 많은 삶이었습니다. 그림에 빠져서 자신의 울분을 달래면서 살았는데 그 심사정의 60평생의 마지막 작품이 여기에 있는 촉잔도건입니다. 이 촉잔도건이라는 그림은 네, 네, 에너지가 느껴진다고요. 맞습니다. 이 그림은 무려 8m짜리 그림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심사정은 자신의 한많은 삶을 이 그림에 담았는데 왜냐하면 촉잔도건이라는 그림이 촉잔도가 총나라로 가는 여정을 그린 그림이에요. 총나라가 위초고 삼국지,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비가 세운 나라죠. 그 총나라는 산세가 험하고 아주 우리가 지금 스촨 지역이라고 들어서 알고 있죠. 큰 지진이 나기도 했었던 그 지역으로 가는 험난한 길을 그 여정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걸 마치 자신의 60평생 한많은 삶에 비유해서 그린 대작이었죠. 그런데 8m짜리 그림을 온전히 보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림이 많이 낡고 해졌어요. 그 그림을 무려 5천 원에 삽니다. 5천 원이면 25억이죠. 25억을 주고 이 그림을 사서 더 놀라운 것이 6천 원을 주고 수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지불한 건가요? 네, 11,000원을 지불하신 셈이었죠. 아마도 전현필 선생님은 심사정이 이 작품을 그린 까닭, 그런 걸 충분히 이해하셨기에 이 작품을 5천 원에 사서 6천 원을 들여서 수리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심사정의 촉잔도건은 촉으로 가는 험난한 여정, 중국의 시인이었던 이백이 촉으로 가는 길은 하늘을 오르는 것보다 힘들다 할 정도로 비유를 했는데 그런 심사정의 마음이 담긴 인생이 담긴 작품 역시 전효표 선생님이 어렵게 구입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작품은 길이가 워낙 길다 보니까 간송미술관에도 쉽게 전시할 수 없는 작품입니다. 장소가 협소하니까 이런 작품을 전시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이렇듯 전효표 선생님은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데 그야말로 진심이셨습니다. 그러면 전현필 선생님이 네, 지켜낸 문화유산 중에 가장 아끼는 문화유산이 뭐였을까요? 뭘까요? 훈민정음 해례본이었습니다. 1940년대 전현필 선생님은 훈민정음 해례본을 손에 넣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훈민정음 해례본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이 뭔가요?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왜 창제하셨고 어떤 원리로 창제하셨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일종의 한글의 역사, 한글의 사용 설명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훈민정음 해례본이 있었기에 한글이 뛰어난 창작품이고 완벽한 문자라는 걸 세계에 증명할 수 있었죠. 그래서 훈민정음 해례본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실 놀랍게도 말이나 문자는 자연적으로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어느 누가 언제 만들었다고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한글은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생일을 갖고 있는 문자입니다.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언제 발표했는지가 분명하거든요. 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세종대왕 때 많이 찍어냈지만 안타깝게 조선 후기를 거치면서 일제강점기에는 한 번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네, 글씨체가 진짜 아름답죠. 그야말로 작품입니다. 왜 훈민정음 해례본을 찾아볼 수 없었을까요? 한글이 조선시대 내내 천대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훈민정음 해례본이 만약 이 일제강점기 때 그것도 1940년대에 발견이 된다면요. 일본의 눈에 먼저 띄인다면 살아남기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1937년부터 일본은 전쟁을 벌이면서
우리나라 사람도 전쟁에 끌어들이려면 조선인과 일본인은 하나다. 조선인의 민족성을 말살시켜야 됐겠죠. 그래서 이런 민족 말살 정책으로 이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되면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역사는커녕 우리 말과 글도 사용하지 못할 때였으니까요. 그런데 훈민정음 해례본이 1941년 누군가가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삐리에 이걸 팔로 올라온다고 하는 정보를 들었어요. 전영필 선생님은 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사갖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발견한 사람은 훈민정음 해례본을 1,000원에 팔려고 한다고 합니다. 전영필 선생님은 문화재를 거래하는 심부름꾼인 거강꾼에게 1,000원이 아니라 11,000원을 손에 쥐어줍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10,000원에 사가지고 와라. 그리고 1,000원은 심부름 값입니다. 그러니 그 거강꾼이 목숨을 걸고 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손에 넣었던 거죠. 그리고 일제강점기 내내 전영필 선생님을 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숨겨두었다가 우리가 광복이 되고 난 이후 훈민정음 해례본을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에도 나머지 문화유산들은 잘 안전하게 포장을 해서 트럭에 실어서 부산으로 피신을 시켰지만 이 훈민정음 해례본만큼은 당신이 품에 안고 품에 지니고 직접 피난을 가셨다고 합니다. 그처럼 아꼈던 것이 이 훈민정음 해례본이었습니다. 단 한 권밖에 없는 훈민정음 해례본이었죠. 그런데 지난 2008년에 또 한 건의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되었습니다. 상주에서, 경상북도 상주에서 발견이 되었죠. 그래서 이 간송미술관에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간송본이라고 이름 붙이고 새롭게 발견된 것을 상주본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발견한 사람이 이걸 사진으로만 공개를 하고 실물로는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형사, 민사 소송에 휘달리다 보니까 그게 이슈가 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견한 사람은 세상에 공개하지 않고 꽁꽁 숨겨놓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지난 2016년 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공개한 사람의 집에 불이 났어요. 훈민정음 해례본이 안전하냐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심지어 그걸 공개하지 않고 있던 배익기라는 사람을 비난하자 이렇게 사진으로 훈민정음 해례본은 안전하다라고 공개를 했지만 결코 안전한 게 아니었죠. 훈민정음 해례본은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나 습도 조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꽁꽁 숨겨놓고 있다 보니까 안전하게 보관하기 쉽지 않은 거죠. 국가가 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찾으려고 여러 차례 베이키라는 사람의 집을 급습하기도 했었는데 여태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은 발견되지 못한 채 누군가가 베이키라는 사람이 꽁꽁 숨겨놓고 있습니다. 자신의 개인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말이죠. 전현필 선생님이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특히 훈민정음 해례본을 전쟁 중에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쓴 모습을 보자면 지금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우리가 잘 지켜내지 못하는 이런 모습은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안전하게 우리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문화유산은 직지심체 요절과 외교장각 의궤 그리고 이것을 지켜낸 박병선 박사이십니다. 박병선이란 이름은 처음 들어보셨죠? 박병선 여기 계신 이분입니다. 이분은 1955년에 프랑스로 유학을 가셨대요. 그 당시 프랑스 유학 쉽지 않을 때였죠. 이분이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프랑스에 유학을 가실 때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이분에게 부탁을 하셨답니다. 프랑스에 가거든 꼭 좀 찾아봐 줘야 되는 책이 있다. 그 책이 뭐였을까요? 아마도 프랑스로 반출된 책이었겠죠. 외교장각 의궤였습니다.
학교 다닐 때 다 배우셨죠? 1866년에 병인양요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함대가 우리나라 강화도를 침탈했었죠. 다행히 강화도에 있던 조선 수군들이 프랑스 군들을 강화도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쫓겨가면서 강화도에 있던 외교장각의 문서를 훔쳐가고 외교장각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외교장각. 규장각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네. 창덕궁에 있는 왕실도서관입니다. 왕실도서관이니까 정말 중요한 책들이 많이 소장돼 있겠죠. 그리고 왕실도서관에는 궁궐에서 하는 행사들, 궁궐에서 하는 행사를 준비 과정부터 행사 과정까지를 모두 그림과 글로 상세하게 기록으로 남긴 것이 의궤입니다. 왕실에서 편찬하는 책이기 때문에 아주 귀한 책으로 만들었어요. 표지는 비단으로 쌓여 있고 안에 있는 종이들도 마치 비단과 같은 품질이 좋은 종이로 의궤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규장각이라는 곳은 궁궐 안에 있기 때문에 궁궐 안에는 화재가 자주 일어났습니다. 특히 반란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궁궐에 화재가 잦았기 때문에 화재를 대비해서 강화도에 또 하나의 규장각을 뒀던 거죠. 그게 외규장각입니다. 이 외규장각에 규장각과 똑같은 책들이 보관되고 있었죠. 특히 외교장각에 있던 의궤, 조선왕조 의궤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인들이 봤을 때도 한눈에 봤을 때 이건 진짜 귀한 책이네 라는 걸 알아볼 정도로 아주 귀한 거였기 때문에 이걸 아마 훔쳐갔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 겁니다. 게다가 외교장각을 아예 불태워버렸기 때문에 프랑스인들이 어떤 책을 얼마나 훔쳐갔는지조차도 우리는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외교장각 의궤만큼은 분명히 프랑스에 있을 거다 해서 박병선 박사님께 부탁을 했던 거였죠. 박병선 박사님은 프랑스에서 학위를 따고 프랑스에 있으면서 외교장각 의궤 행방을 수소문했답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를 얻었어요. 병인양요 때 가지고 온 책들을 모두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마침 박병선 박사님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사서로 취직을 하셨어요. 박병선 박사님은 한자로 적혀 있는 오래된 책이 있는 곳은 나에게 다 알려달라 해서 서고마다 오래된 책을 다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수천만 권을 찾아 헤맸던 거죠. 그러던 끝에 놀라운 책을 발견했습니다. 외교장각 의궤가 아니라 직지심체요절이었습니다. 직지심체요절이라는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할자로 인쇄한 책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금속할자로 인쇄한 책은 그 당시에 가장 오래된 것이 독일의 쿠텐베르크의 성경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직지심체요절은 청주 흥덕사에서 1377년에 찍은 책이고 쿠텐베르크의 성경책은 1455년에 찍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것이 무려 78년이나 앞선 것이었죠. 역사는 증거가 있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지심체요절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알짜 인쇄본이라는 것이 새롭게 발견되었죠. 그 말은 우리 고려의 인쇄술이 세계 최고였다는 걸 증명한 셈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민족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것뿐인가요? 놀랍게도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도 우리 겁니다. 석가탑에서 1960년대에 발견된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그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고요. 직지심체요절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알짜 인쇄본입니다. 그러니까 인쇄술만큼은 우리가 세계 최고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쇄술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금속알짜 인쇄술은 역사에서 끼친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목판 인쇄본은 나무판에 글자를 새깁니다. 그러면 똑같은 내용만 계속 인쇄를 해야 되죠. 그런데 금속알짜 인쇄는 활자 하나하나를 청동으로 따로따로 만들어요. 그리고 나무판에 틀을 만들어 놓고 필요한 글자만 끼워서 책을 찍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자를 일일이 만들어야 되는 고충은 있지만 글자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거의 어떤 책이든지 무한히 찍어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책을 찍어내기가 쉽다는 겁니다. 책을 찍어내기 쉬우면 많은 책을 찍어낼 수 있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을 수 있겠죠. 그러면 사람들의 지식 수준과 의식 수준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인류의 역사를 발전시키는데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이 바로 금속활자 인쇄술인 거죠. 실제로 미국의 더 라이프지에서 지금부터 1000년 동안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100가지를 꼽으라 그랬는데 그중에 1위를 차지한 것이 금속알자 인쇄술이었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금속알자 인쇄술도 세계 최고, 목판 인쇄술도 세계 최고, 인류의 역사를 발전시킨 인쇄술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라는 걸 증명했다는 거죠. 그걸 증명해내신 분이 박병선 박사이셨습니다. 1972년이었어요. 그리고 박병선 박사님은 또다시 프랑스 국립도서관 서고를 열심히 뒤지셨습니다. 왜요? 외교장과 의궤를 찾아야 되죠. 그러던 중 드디어 1975년 외교장과 의궤를 찾았습니다. 외교장과 의궤를 찾은 곳은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베르사유 별관에, 그것도 파손서적을 보관하는 창고였습니다. 창고에 외교장과 의궤가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먼지를 걷어놓고 외교장과 의궤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 책 표지에 도장이 꽝 하고 찍혀 있었답니다. 폐기라는 도장이었습니다. 폐기시켜도 좋다고 이렇게 창고에 방치해 두었던 거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박병선 박사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일까요? 프랑스 사람들이 아직 이 외교장과 의궤의 가치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돌려받기가 훨씬 수월하겠죠. 그래서 박병선 박사님은 얼른 프랑스에 있는 우리 대사관에 외교장과 의궤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외교부에서 움직여주질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때가 1975년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창 경제 성장을 할 때였죠. 1960년대 우리나라는 엄청 가난했습니다. 그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됐죠. 수출 주도의 산업을 해야 됐었는데 우리는 자원도 없고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저임금으로 만들 수 있는 가발, 뭐 운동화 이런 거 만들어서 수출을 했죠. 그리고 수출 주도의 산업을 하다 보니까 1970년대에는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수출을 하자 해서 중화학공업에 뛰어들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 기술로는 부족했습니다. 선진국의 기술 협조가 절실했죠. 그런데 만약 이 시기 우리가 프랑스에 외교장과 의궤를 반환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프랑스와 외교적 마찰이 생긴다면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한불 관계 때문에 문화재 반환을, 외교장과 의궤 반환을 요청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박병선 박사님은 얼마나 애 같았을까요? 그리고 박병선 박사님이 외교장과 의궤를 세상에 알리게 되면서 박병선 박사님은 프랑스 국립도서관 사서직에서 해고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걸 세상에 공개함으로 인해서 프랑스가 이 책의 가치를 알게 되었죠. 그래서 박병선 박사님은 혹시라도 프랑스가 이 책을 몰래 빼돌릴까 싶어서 매일매일 열람 신청을 해서 297건의 외교장과 의궤 안에 어떤 내용들이 수록돼 있는지를 모두 목록으로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 목록을 작성하는데 무려 10년의 세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목록을 1990년 우리나라의 책으로 출판하게 됐어요. 외교장과 의궤 목록이 책으로 출판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외교장각이
프랑스에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된 거죠. 웬만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병인양요라는 사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병인양요 때 약탈된 외교장과 의계가 프랑스에 있다면 돌려받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사람들의 관심이 들끓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외교장각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이 1991년이었어요. 그런데 프랑스는 책을 반환해주지 않았습니다. 프랑스로부터 외교장과 의계를 돌려받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프랑스로부터 외교장과 의계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1993년이었는데 우리나라가 고속철 기차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고속철 기차는 제 기억으로는 2004년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 고속철 기차를 준비하기 위해서 고속철도는 우리가 준비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KTX 그러니까 고속철 기차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그러면 고속철 기차는 선진국으로부터 수입을 해와야 됐었는데 네 맞습니다. 떼제베요. 네, 알고 계셨네요. 프랑스에 떼제베를 수입을 할까? 뭐, 아니면 독일이나 미국, 다른 나라의 고속철 기차를 수입을 할까?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이 찾아와서 외교장과 의계 한 권을 들고 왔어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나머지 이 떼제베를 프랑스에서 우리가 떼제베를 수입해 준다면, 나머지 외교장과 의궤 296건도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떼제베를 수입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도 고속철 기차, 물론 우리 기술로 만든 KTX가 있습니다. KTX 산천 같은 건 우리 기술로 만든 거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탔던 KTX는 떼제베의 기술 협조를 가지고 만든 거죠. 그렇게 우리는 외교장과 의궤를 돌려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대통령이 약속을 했는데 프랑스 국립도서관 측에서는 외교장과 의견을 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 우리는 더 기가 막히고 더 화가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프랑스 대통령도 힘을 발휘할 수 없고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그렇게 돌려줄 수 없다면 프랑스의 여론을 한번 움직여보자 했던 거죠. 1990년대 프랑스 사람들은 자신들은 세계에서 제일 가는 문화 선진국이다. 이런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들, 그게 약탈한 거라면 음, 그런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겠는가 하고 그들에게 묻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1990년대 우리가 기금을 모았습니다. 일요일 밤에라는 프로그램 기억나시나요? 일요일 밤에라는 프로그램 안에 느낌표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그 느낌표에서 연예인들이 앙드레 김 패션쇼에 출연을 해서 기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금으로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일간지, 르몽드지에 대문짝만하게 광고를 실었어요. 그 광고에는 외교장과 의계를 꽁꽁 자물쇠로 채워놓고 우리에게 돌려주지 않는 프랑스의 모습을 비춰주고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 문화유산의 주요 부분인 외교장각 도서가 우리에게 반환되지 않으면 우리 한국인은 편히 잠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외교장각 의계가 한국에서 약탈해 간 거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문화 부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고 이렇게 일간지에 광고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프랑스 여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돌려주라는 여론이 만들어졌던 거죠. 그 덕택에 2011년 외교장각 의궤가 우리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약탈당한 지 145년 만이었고요. 외교장과 의궤를 박병선 박사님이 찾아낸 지 34년 만이었습니다. 우리가 반환 요청을 한 지 20년 만에 드디어 2011년 봄에 4월, 5월, 6월에 걸쳐서 외교장과 의궤 296건이 모두 우리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겠어요. 그래서 외교장과 의궤 297건을 모두 이렇게 국립중앙박물관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품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5년간 대여. 소유권은
프랑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반환이 아니었습니다. 5년간 대여. 그런데 5년 후, 네, 맞죠. 그런데 5년 후 우리가 연장을 원하면 또 5년 연장, 갱신을 시켜준답니다. 그리고 또 5년이 지나서 우리가 원한다면 또 5년을 연장. 계속 우리가 원할 때까지 5년 단위로 연장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이게 주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 주는 것과 다를 바 없잖아요. 그런데 왜 프랑스는 반환은 절대 안 된다고 했던 걸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프랑스에 가면 루브르가 있죠? 네, 많은 사람들이 가보고 싶어 하는 곳이죠. 루브르에 가면 많은 문화유산들이 있는데 그게 다 프랑스 건가요? 아닙니다. 절반 이상이 다른 나라에서 약탈해온 문화유산입니다. 나폴레옹 시대를 거쳐서 약탈해간 문화유산들이 루브르를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 우리 외교장관 의궤를 우리에게 반환시켜 주게 되면요. 네, 그건 프랑스 입장에서는 하나의 선례가 될 겁니다. 그러면 프랑스에 문화재를 빼앗긴 나라들이 반환 요청이 쇄도하게 되겠죠. 프랑스는 굉장히 난처해질 겁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했기에 반환을 끝까지 고집하지 않고 그 조건을 수락해서 일단 우리 품에 안았던 거죠. 하지만 박병선 박사님은 외교장관 의궤 296건이 우리나라로 돌아갈 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한 장 한 장 내 손때가 묻은 그 책들이 한국으로 돌아간다니 너무 기쁘다. 하지만 내가 책이라면 울면서 한국으로 갈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렇게 2011년 봄에 외교장관 의궤는 우리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한평생 외교장관 의궤를 우리 품으로 돌려주려고 애를 쓰셨던 박병선 박사님은 그해 가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마도 이제 당신이 할 일은 다 하셨다는 듯이 그해 가을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에겐 참 고마운 분이시죠. 박병선이란 이름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소개해드리고 싶은 문화유산은 고려 불화입니다. 그런데 제가 작은 제목으로 700년 만에 해우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무엇 때문에 700년 만에 다시 만났다는 걸까요? 유럽을 가면 박물관, 미술관, 그리고 성당을 가게 되는데요. 그런 곳마다 이런 신성화 그림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성화들을 보면 대부분이 유명한 화가들이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이런 유명한 화가들의 이런 오래된 작품들이 남겨져 있는 모습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저만 그랬을까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느끼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부러울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에게도 이런 멋진 신성화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성화는 수월 관음도입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에 그린 불화들이에요. 그림에도 급이 있습니다. 화가들이 그리는 그림마다 급이 있는데 정모라 같은 이런 그림들은 사실 그리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그래서 수준이 좀 낮은 그림이고요. 그 다음이 인물화, 그 다음이 풍경화. 우리나라에서는 산수화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보다 더 수준 높은 그림이 신성화입니다. 신을 그리는 그림이에요. 신을 그림으로 그려야 되니까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려야 되겠죠. 그리고 최고의 화가들이 그림을 그립니다. 물감은 아무거나 쓰겠어요? 아니겠죠. 최고의 안료를 써서 최고의 화가들이 정성을 다해서 그리는 그림이 신성화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신성화가 있었습니다. 고려시대. 고려시대는 우리가 불교 국가였잖아요. 그러니까 불교 그림에, 불화 그림에 정성을 다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고려 불화가 별로 없습니다. 같은 불화라도 조선시대 그린 것과 고려시대 그림은 음, 엄격하게 다릅니다. 고려시대의 불화가 최고인데요. 이 불화가 우리에게 남겨진 그림이 20점이 채 안 됩니다. 지금까지 고려시대의 불화로 추측되는 그림은 약 160여 점이 있지만 대부분이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려 불화가 몇 점 없다 보니까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려 불화의 가치에 대해서 그동안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고려 불화의 가치를 유럽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미국에서는 미술품 경매에 고려 불화가 나왔었는데 수월 가늠도가 예상을 뛰었고 13억 원의 낙찰을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뉴욕타임즈에서는 이 작품은 서구인들이 자랑하는 모나리자에 절대 뒤지지 않는다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모나리자가 어떤 작품인가요? 루브르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가면 모나리자가 있다고 하죠. 모나리자는 유럽 사람들이 최고로 손꼽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뉴욕타임즈에서 고려 불화, 그것도 수월 가늠도는 모나리자에 절대 뒤지지 않는다. 이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그뿐인가요? 서양에서는 클림트보다 이 고려 불화가 500년 앞선 금빛 색채미를 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고려 불화의 가치를 우리보다 서양이 먼저 알아봤던 거죠. 뒤늦게 우리도 고려 불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0년에 고려 불화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몇 점 안 되니까 이 고려 불화를 최대한 많이 모아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흩어져 있던 고려 불화를 빌려와서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일본에서 빌려오고요. 독일에서 빌려오고 미국에서 빌려오고 이렇게 해서 60여 점의 고려 불화가 700년 만에 고려시대에 그려지고 이후 700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 것이었습니다. 이 고려 불화는 신성화이기 때문에 신을 그리는 그림이기 때문에 파격적으로 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형화된 틀이 있겠죠. 부처님 뒤에 이렇게 광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화들 중 60여 점의 불화들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은 것이 이 양유관음도였습니다. 양유관음도 버드나무 잎을 닮았다 해서 양유관음도인데요. 부처님 뒤에 있는 광배가 동그란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길쭉한 모양이죠. 버드나무잎 같기도 하고 촛불 같기도 합니다. 굉장히 고려 불화를 창의적으로 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았는데 이 작품이 일본의 천조사라는 절이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작품을 빌려오려고 애를 썼는데 빌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거의 포기해야 됐었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빌리겠다고 국립중앙박물관 관장님과 학예사들이 일본 천조사를 방문했기 때문에 그러면 빌려가지는 못하더라도 한번 보고 갈 수 있게 해달라 하고 부탁을 드렸더니 천추사설에 주지스님이 보여주셨는데 이 그림을 보는 순간 국립종합박물관 관장님과 학예사들이 모두 자기도 모르게 이 그림에 절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 모습이 천처사 주지스님 마음을 움직였대요. 그래서 극적으로 빌려왔던 작품이라는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서야 고려 불화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이제 연구를 하려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화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 연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고려 불화에 대해서 연구를 한 바가 있는데 그걸 보면 이 불화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리고 해외에서 이 불화들을 왜 반출해 갔는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고려 불화의 특징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 있는 이 작품은 아미타 삼존도라는 그림인데 리움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삼성가에서 이 작품을 구입한 거죠. 이때가 오래전이었습니다. 일본에는 우리 불화가 가장 많이 반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 불화가 경매에서 거래가 될 때도 그 경매에 한국인을 절대 참여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가에서 한국인은 참여할 수 없으니까 미국인을 시켜서 대리인을 시켜서 이 불화를 이 아미타 삼존도를 낙찰받았다고 해요. 그리고는 일본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미국까지 갔다가 우리나라로 몰래 들여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들여오고 난 이후에도 오랫동안 공개를 하지 않고 꽁꽁 숨겨뒀다고 해요. 일본은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불화 경매에 참여시키지 않았던 걸까요? 네, 우리에게서 빼앗아간 거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 아미타 삼전도 높이가 그림이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림의 높이가 얼마일까요? 110cm예요.
1m 조금 넘습니다. 그림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이 그림 속 주인공인 아미타 부처님이 입은 옷을 한번 볼까요? 붉은색 옷. 스님이나 부처님의 옷을 가사라고 하는데요. 네.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네,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그림이 보이지 않나요? 이 부처님이 입은 옷을 확대해 보면요. 이렇게 그림이 보이지 않으세요? 대답 좀 해주시겠어요? 그림 네, 다행입니다. 네. 이 아미타 삼전도에 아미타 부처님이 입은 옷을 무늬가 있죠? 그 무늬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무늬를 확대하고 또 확대한 거예요. 어떤가요? 굉장히 세밀하지 않나요? 그림이 초세밀하죠. 우리가 컴퓨터 같은 기계로 그림을 그린다고 해도 이렇게 세밀하게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손으로 이렇게 세밀하게 그림을 그렸다는 것은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모습이죠. 이처럼 고려 불화는 정성에 정성을 다한 겁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정성을 보였다고 할까요? 이번에는 또 다른 고려 불화의 특징입니다. 수월 관음도 속의 관세음 보살은 아주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특히 겉옷이 시스루한 속이 훤히 비치는 시스루한 옷을 입으셨어요. 그런데 그림에서 이 시스루한 옷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안에 옷이 비쳐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에 옷은 색을 입혔을 텐데 색을 입힌 위에다가 색을 칠하게 되면 색이 탁해 보이는데 어떻게 이런 투명한 느낌이 들게 했을까? 이건 우리만의 미술 기법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채법이라는 건데 이 복채법은 비단의 그림을 그릴 때 비단 뒤에 색을 입힙니다. 그러면 비단 앞으로 색이 드러나겠죠? 그리고 앞에서는 선을 중심으로 색을 표현하는 거죠. 우리만의 이런 복채법이라는 뛰어난 미술 기법을 가지고 이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이런 관세음보살의 시스루한 옷도 표현해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원근법이라든지 명암법 이게 서양의 미술 기법이거든요. 그런 기법을 만들어낸 서양을 굉장히 부러워했는데 우리에게도 남다른 독창적인 이런 뛰어난 미술 기법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수월 간음도를 비롯한 고려 불화에는 우리만의 독창적인 기법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 불화에는 뛰어난 안료를 썼는데 그 중에서도 금가루를 그림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불화는 금가루로만 그림을 그렸어요. 금가루를 물감으로 사용했다니 정말 최고의 안료를 써서 최고의 화가들이 최고의 기법과 최고의 정성을 기울여서 그린 작품이 네, 우리 불화입니다. 불화와 탱화는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불화를 보통 부처님 뒤에 그려놓는 그림을 불화라고 하고 탱화라고도 하는데, 어, 탱화를, 네, 그래서 후불탱화, 비슷한 말로 같이 쓰인다고 봐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불화가 우리에게 몇 점 없잖아요. 국립중앙박물관에도 이 수월 가늠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월 가늠도를 2016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한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화장품, 그 화장품의 원료를 만드는 회사가 한국콜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한국콜마의 윤동환 회장님, 지금은 은퇴를 하셨는데요. 윤동환 명예회장님, 그분이 우리 역사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세요. 그분이 프랑스의 김해박물관을 방문한 일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 수월 가늠도를 봤답니다. 그런데 그곳 학예사가 그 수월 가늠도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건 한국의 고려시대에 그려진 수월가늠도라는 고려 불화입니다. 그런데 이런 작품은 이 수월가늠도는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에도 없는 작품입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윤동환 회장님이 엄청 자존심이 상했대요. 그래서 결심을 하셨답니다.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도 고려 불화를 음,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기회가 되면 기증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2016년에 한 일본인에게 이 수월 가늠도를 25억에 사서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해 주셨다고 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실 일이 있으시다면 이 수월가람도를 꼭 관심 있게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문화유산은 경천사 10층 석탑입니다. 그리고 이 경천사 10층 석탑을 지켜낸 호머 헐버트라는 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천사 10층 석탑. 지금 이 그림은 과거에 찍은 사진이라 좀 흐리죠. 경천사 10층 석탑의 모습이 이 모습을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에는 많은 탑이 있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탑들은 대부분이 파강암이라는 아주 단단한 돌로 만듭니다. 파강암은 아주 단단한 돌이기 때문에 무늬를 새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탑은 대리석으로 만든 탑입니다. 그래서 대리석 자체도 광채가 나지만 구석구석 화려한 조각이 많이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탑이 10층짜리죠. 높이가 13.5m입니다. 굉장히 웅장한 탑이에요. 무게는 어떻겠어요? 무게는 굉장하겠죠. 그런데 이 경천사 10층 석탑, 고려시대 탑이었습니다. 고려의 수도가 지금의 개성입니다. 북한 지역이죠. 고려가 망하고 난 이후 경천사라는 절은 사라져버렸고 이렇게 탑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죠. 그러던 것을 1907년 우리나라를 찾아왔던 다나카라는 일본의 대신이 이 탑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고종이 이 탑을 나에게 선물로 줬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탑을 훔쳐갑니다. 13.5m짜리 탑을 어떻게 훔쳐갔을까요? 해체해야 되겠죠. 무려 144조각으로 해체를 해서 일본으로 실어갔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우리가 뒤늦게 속았다는 걸 알고 네, 항의를 했습니다. 돌려달라고 항의를 했지만 일본은 우리말은 무시합니다. 왜요? 1907년이었으니 우리는 이미 1905년에 네,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겼죠. 네, 이상한 사람 맞습니다. 외교권을 빼앗겼고, 네, 맞습니다. 벌써 말씀해 주셨네요. 현재는 우리가 되찾아서 국립중앙박물관 1층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가신 분들은 다들 보셨을 겁니다. 일본은 우리말을 무시했어요. 우리는 외교권도 빼앗겼고 1907년에는 행정권도 거의 일본이 장악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일본은 우리말을 무시했죠.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일본에 항의해 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영국인 베델과 미국인 헐버트였습니다. 이들이 영자신문에 그리고 해외 언론에 일본의 이 같은 파렴치한 짓을 알리겠다라고 일본을 압박했던 거죠. 사실 그 당시 일본은 해외 언론에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 스스로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는데 남의 나라 문화재를 이렇게 약탈한 행위가 알려지게 되면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델과 헐버트의 외신에 기사를 터뜨리는 이런 압박에 결국 일본은 다나카에게 탑을 돌려주라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어렵게 탑이 다시 우리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탑이 동해 바다를 2번이나 건넜잖아요. 그러니 훼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죠. 그 당시에는 부족하지만 보수를 해서 또다시 빼앗기면 안 되니까 경복궁 마당에 세워뒀습니다. 경복궁과 함께 어우러진 경천사 10층 석탑 굉장히 멋있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천사 10층 석탑은 대리석이기 때문에 산성비를 맞으면 화학 반응으로 부식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산성비를 맞으면 안 돼요. 안 된대요. 그러니 실내로 옮겨야 되겠죠. 게다가 경복궁은 비둘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비둘기들이 경천사 10층 석탑에 실내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실내로 옮겨야 된다라는 여론이 있었고, 그러던 차에 국립중앙박물관이 2005년에 용산에 새롭게 개관을 했습니다. 우리 국립중앙박물관 역사상 처음으로 재집을 가지게 된 거죠. 국립중앙박물관 건물을 설계할 때부터 이 경천사 10층 석탑이 들어갈 수 있게끔 건물을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모습으로 국립중앙박물관 안에서 경천사 10층 석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멋있는 탑을 실내에서 만나니까 좀 답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좀 어쩔 수가 없고요. 대신 장점도 있었습니다. 이 높은 탑에 갖가지 화려한 조각이 새겨져 있는데 그 조각들을 1층에서도 2층에서도 3층에서도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풍으로 돌아온 경천사 10층 석탑. 그걸 우리에게 돌려주신 분은 영국인 베델과 미국인 헐버트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두 분 다 소개를 해드리지 못하고 헐버트만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이 헐버트는 우리에게 매우 특별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안중근 의사께서 헐버트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안중근 의사께서 하얼빈 의거로 리순 감옥에 수감돼 있던 중 일본의 취조를 받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는 한 번도 헐버트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이라면 단 하루도 헐버트의 이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안중근 의사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마 제 이야기를 들어보신다면 모두가 공감하실 겁니다. 헐버트가 우리나라에 온 것은 1886년에 우리나라에 유경공원이라는 근대식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근대식 학교라는 게 지금처럼 영어, 수학, 과학, 국어 이런 교과를 가르치는 근대식 학교였죠. 그러니까 영어 선생님이 필요했습니다. 헐버트는 우리나라에 영어 선생님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헐버트 입장에서는 영어 교사로 오는 것도 있었지만 또 다른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헐버트는 우리나라에 선교를 하러 온 거였어요. 선교라는 목적을 가지고 온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올 때 고생을 각오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헐버트가 막상 조선에 와보니 조선의 사정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려웠어요.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 선교라는 걸 할 수 있을까? 어쩌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런 헐버트의 생각이 딱 나흘 만에 바뀌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헐버트가 미국에 돌아가서 쓴 우리 역사책입니다. 헐버트라는 사람 대단하죠. 미국인이 우리나라 역사책도 썼습니다.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헐버트가 나흘 만에 한글을 익힌 거예요. 와, 너무 똑똑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쉬운 문자입니다. 세종대왕께서는 한글을 만드실 때 똑똑한 사람이라면 하룻밤에도 익힐 수 있는 글자가 한글이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헐버트는 나흘 만에 한글을 익히면서 이렇게 뛰어난 문자를 만들 수 있는 민족이라면 희망이 있네. 해서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나라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유경공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헐버트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조선 바깥에 얼마나 넓은 세상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였죠. 조선 바깥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는지를 알려주려면 세계 지리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세계 지리책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래서 헐버트는 당신이 가지고 온 세계 지리책을 번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막 한글을 익힌 실력으로 말이죠. 헐버트가 한글을 익히다 보니까 놀라운 점을 세 가지 발견했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우와, 이렇게 뛰어난 문자가 있을 수 있다니.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런데 이렇게 쉬울 수 있다니.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런데 이 훌륭한 문자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당할 수 있다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글의 가치를 몰라주고 한글을 업신여기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세계 지리책을 우리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세계 지리책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다른 나라를 소개하면서 그 나라의 날씨는 조선과 비교해서 어떻고 그 나라의 크기는 조선과 비교해서 어떻고 항상 조선의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해주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특화된 세계 지리책인 거죠.
그렇게 세계 지리책을 번역을 하면서 헐버트는 당신이 한글을 익힌 지 얼마 되지 않은 실력으로 책을 번역하려니 굉장히 좀 머쓱했나 봅니다. 그래서 서문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조선 글자가 중국 글자에 비해 크게 요긴 하지만 사람들이 그 요긴한 줄도 모르고 오히려 업신여기니 어찌 안타깝지 아니하리요. 이러므로 한 외국인이 조선말과 조선 문법에 익숙치 못한 부끄러움도 잊어버리고 특별히 우리 글자로 한글로 천하 각국의 지도와 풍기를 기록한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의 제목을 사민필지, 선비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꼭 알아야 되는 책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책을 번역하다 보니까 헐버트가 중요한 걸 하나 발견을 했어요. 우리 한글이 굉장히 뛰어난 문자이긴 한데 딱 2% 부족한 점이 있더랍니다. 한글이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띄어쓰기가 없다 보니까 의사 전달이 애매해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장비가 말을 타고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띄어쓰기를 하지 않으니까 장비가 말을 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띄어쓰기를 하면 좀 더 의사소통이 완벽할 것 같다라고 제안을 하셨던 분이 헐버트이셨습니다. 그런 헐버트의 제안을 받아서 독립신문에서 처음으로 띄어쓰기를 써서 신문을 발간했었대요. 놀라운 이야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우리 한글의 띄어쓰기를 헐버트의 제안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헐버트는 이처럼 우리에게 매우 고마운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헐버트가 이처럼 우리를 위해 애써주니 그 당시 고종은 헐버트를 굉장히 총애했습니다. 그러던 중 1895년 경복궁 안에서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고종도 경복궁 안에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왕비의 죽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고종 역시도 언제 죽임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종은 궁궐 수락관에서 만들어주는 음식도 마음 편히 먹지 못했답니다. 고종이 마음 편히 드실 수 있는 음식은 선교사들이 가져다주는 통조림, 외국인이 가져다주는 통조림. 이 통조림은 마음 편히 먹었다고 하죠. 그리고 밤에도 고종이 편히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암살당할지도 모른다는 위협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마다 선교사들과 헐버트를 비롯한 혹은 각국 대사관의 외국인들, 고종과 친분이 있는 외국인들이 돌아가면서 불침번을 섰습니다. 고종의 방문 앞에 말이죠. 왜냐하면 일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외국인들의 시선이었으니까요. 그러니 헐버트가 누구보다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헐버트였습니다. 그러던 중 고종은 1905년 을사늑약을 앞두고 헐버트에게 친서를 적어주면서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을사늑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일본의 압박으로부터 도와달라는 거였죠. 왜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해달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1882년에 비교적 일찍 미국과 조약을 체결한 나라입니다. 그 당시 우리가 미국을 얼마나 알았을까요? 미국이란 나라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왜 미국과 조약을 체결했느냐? 미국에 대한 평판이 되게 좋았거든요. 미국은 힘없는 나라를 욕심내지 않고 오히려 도와주는 나라다. 그래서 미국과 친해지면 도움받을 일이 있을 것이다. 해서 미국과 조약을 체결했던 겁니다. 실제로 미국하고 조약을 체결한 이 조약 내용 안에는 거중조정 조항이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미국이 중재해 주겠다는 약속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헐버트를 시켜서 고종이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해 달라고 했는데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 테오도어 루즈벨트였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헐버트를 만나주지 않았어요. 차일피일 면담을 미뤘습니다. 왜요?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대한제국은 어차피 망할 나라다. 한국의 운명을 일본에게 맡겨서 오히려 러시아를 견제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과 몰래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체결했습니다. 가스라 테프트 밀약은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삼는 것을 미국이 눈감아주고 대신 미국이 필리핀을 식민지로 삼는 것을 일본이 눈감아주기로 한 몰래 체결한 밀약이었죠. 우리가 일산늑약을 억울하게 체결하고 나서야
헐버트가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 우리 한국을 배신했다는 걸 알았답니다. 그래서 헐버트가 미국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했대요. 미국은 친구인 한국을 배신한 나라다. 한국이 을사늑약이 체결된 건 미국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이렇게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고마운 사람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속 시원한 이야기죠.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난 이후 고종은 이 을사늑약이 부당하다는 것을 해외에 알리기 위해서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준, 이상설, 이휘종 세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이 헤이그로 가기 위해서 각각 따로따로 만나서 갔습니다. 이준 열사가 블라디보스톡에 가서 이상설 선생과 합류하고 두 분이 러시아 횡단 열차를 타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가서 이휘종과 합류했죠. 그리고 헤이그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헤이그로 가야 될 까닭은 일본의 눈을 피해서 가야 됐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이분들은 일본의 눈을 피해서 헤이그까지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의 눈을 끌었던, 일본을 유인했던 제4의 특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 제4의 인물이 바로 헐버트였습니다. 일본은 고종이 분명히 네덜란드 헤이그에 특사를 보낼 거다. 그럼 누굴 보낼까? 아마도 헐버트를 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헐버트를 예의주시 감시를 했고 헐버트가 실제로 고종의 친서를 들고 헤이그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헐버트를 주로 감시를 했던 겁니다. 이처럼 고종은 헐버트를 굉장히 신뢰했고 헐버트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 헤이그 특사 사건 때문에 고종은 강제 퇴위를 당해야 됐어요. 고종이 강제 퇴위를 당하고 강제 퇴위를 당하니까 이제 더 이상 고종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없어졌죠. 마지막으로 고종이 헐버트에게 부탁을 합니다. 고종이 상해의 독일계 은행에 비자금을 예치해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헐버트에게 위임장을 써줄 테니 그 돈을 찾아서 우리나라 의병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렇게 헐버트는 고종의 위임장을 받아서 상해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상해에 도착해 보니 일본이 고종의 위임장을 위조해서 이미 돈을 다 인출해간 후였답니다. 헐버트는 이처럼 우리를 위해서 발벗고 나서 주었는데 그 일들이 모두 다 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헐버트도 마음에 큰 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헐버트가 우리 일에 발벗고 나서주니 일본의 눈에는 눈의 가시였겠죠. 결국 헐버트는 일본에 의해서 추방되었습니다. 헐버트는 추방되고 난 이후에도 미국으로 돌아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던 노래 아리랑의 서양 악보로 아리랑을 표현해냈습니다. 아리랑이라는 우리 노래를 서양에 알린 거죠. 그리고 헐버트는 한글에 대한 논문을 많이 발표했습니다. 한글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면서 의사소통의 의미에서 의사소통의 측면에서 영어보다 더 뛰어난 문자가 한글이다. 이렇게 논문으로 발표한 이가 헐버트였습니다. 헐버트는 당신이 조선을 위해서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1800만 한국인들의 권리와 자유를 위해 싸워왔으며 한국인들에 대한 사랑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 나는 나의 그러한 행동에 값어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헐버트는 미국에서도 우리를 도와주고 한국으로 오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1945년 광복이 되고 1948년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그 시기까지 우리는 혼란을 겪어야 됐었고 정부가 수립되고 어느 정도 혼란이 수습되고 난 이후 헐버트에게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당신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을 찾아주세요. 한국에 너무 오고 싶었던 헐버트는 이 초대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헐버트의 나이가 네, 많았겠죠. 86세이셨습니다. 86세. 게다가 헐버트에게는 지병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려면 배를 타고 한 달을 와야 된답니다. 86세에 지병이 있으신 헐버트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여행길이었어요.
가족들, 특히 자녀들의 반대가 극심했습니다. 그런데도 헐버트는 가겠다. 나는 죽더라도 한국 땅에 묻히고 싶다 하셨죠. 그렇게 헐버트가 1949년 우리나라로 온다고 합니다. 1949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일에 그리고 정부 수립 1주년에 헐버트를 초대한 거였죠. 헐버트가 그 먼 한국이란 나라에 목숨을 걸고 그 위험한 여행길을 간다고 하니 헐버트의 지역신문에서 헐버트를 인터뷰하러 찾아왔습니다. 도대체 한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길래 그렇게 한국으로 가려고 하느냐? 라고 물었더니 헐버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빼어난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인은 가장 완벽한 문자인 한글을 발명했고 임진왜란 때 거북선으로 일본군을 격파해 세계 해군사를 빛냈으며 철저한 기록 문화를 지니고 있다. 3.1운동으로 보여준 한민족의 충성심과 비폭력 만세 항쟁은 세계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애국심의 본보기이다. 만약 우리에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소개하라면 헐버트보다 멋지게 소개할 자신이 있으신가요? 저는 없습니다. 헐버트는 이처럼 누구보다 한국을 잘 알고 있었던 분이셨죠. 그렇게 헐버트가 1949년 7월 29일 날 우리나라에 도착했습니다. 배에서 내렸던 헐버트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우리 땅에 입을 맞추셨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간절히 우리 땅을 밟고 싶으셨는지 그의 행동에서 그대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헐버트가 도착한 것이 1949년 7월 29일이었습니다. 8월 15일 경축일에 참여할 예정이셨는데 안타깝게 헐버트는 우리 땅에 도착하신 지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바라시던 대로 우리 땅에 잠드셨습니다. 서울 양화진에 가면 양화진 외국인 묘역에 헐버트가 잠들어 계십니다. 언젠가 꼭 한번 헐버트의 묘역을 찾아 음, 그에게 잠시라도 고마움의 묵념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 사진은 제가 직접 가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중근 의사께서 한국인이 단 하루도 잊어서는 안 되는 이름이 헐버트다. 그렇게 이야기한 까닭을 이제는 이해하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문화유산은 팔만대장경과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건물, 장경판전, 그리고 이걸 지켜내주신 김영환 대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미지 속의 팔만대장경, 목판 인쇄본입니다. 나무판에 앞뒤로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앞뒤로 빼곡하게 새겨진 글자가 있는 이 경판이 모두 8만 1258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만대장경이라고 부르죠. 이 팔만대장경을 그러면 글자는 얼마나 적혀 있을까요? 무려 5,200만 글자나 된답니다. 그 양도 어마어마하지만 5,200만이나 되는 글자가 빠진 글자, 잘못된 글자가 거의 없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게다가 글씨체가 한 사람이 쓴 것처럼 거의 일치한답니다. 이런 모습에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죠. 그런데 이 팔만대장경이 지금까지 완벽하게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던 장경판전이라는 건물 덕분입니다. 목판이기 때문에 온도나 습도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습도가 특히 중요한데요. 습도가 너무 높으면 경판이 이끼가 생길 수 있답니다. 반면에 너무 건조하면 경판이 갈라지거나 틀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습도 조절이나 온도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이 건물이 그런 장치가 다 되어 있었던 거죠. 그 덕택에 고려 후기에 만들어진 이 팔만대장경이 지금까지 7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완벽하게 보존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럼 이 건물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이 장경판전은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장경판전의 바닥에는 흙이 있겠죠. 흙 속에 소금, 숯, 석회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안이
습도가 높으면 땅 밑에서 습기를 빨아들여 준대요. 그리고 건물 안이 너무 건조하면 오히려 땅 밑에서 습기를 뿜어준답니다. 그래서 항상 일정한 습도를 유지시켜 준다고 하죠. 그리고 이 건물에는 특별한 창이 있는데요. 장경판전이라는 이 건물은 두 채가 나란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곳에 이렇게 창문이 있는데요. 창문이 아래쪽은 크고 위쪽은 작죠? 그러면 이 건물의 반대쪽 창은요? 반대쪽 창은 이렇게 위쪽이 창이 크고 아래쪽이 창이 작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창이 큰 쪽으로 바람이 많이 들어와서 창이 큰 쪽으로 바람이 많이 나가겠죠. 건물 안에서 충분히 바람이 돌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네, 네, 맞습니다. 수월하게 통풍이 되는 구조인 거죠. 이렇게 건물 자체적으로 자연적으로 온도를 유지하고 습도를 조절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건물이 이 장경판전입니다. 팔만대장경이 온전하게 복원될 수 있었던 건 장경판전 덕분인데 이 팔만대장경과 장경판전이 몇 차례 위기가 있었습니다. 모두 우리 역사에서 조선시대 이후부터 네 차례의 큰 위기가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조선 전기 세종 때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조선 전기 백성들을 가장 괴롭히던 것이 왜구였습니다. 고려 말부터 조선 전기까지 왜구의 침입이 굉장히 잦았어요. 특히 해안가에는 왜구들이 우리 백성들을 죽이고 약탈해 가는 것이 심각한 문제였는데 이게 세종대왕의 가장 큰 근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일본 정부에서 사신을 보내왔어요. 그리고 이 사신을 통해서 일본 정부에서는 자신들이 책임지고 일본의 해적인 왜구들을 근절시켜 주겠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팔만대장경을 통째로 달랍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조선 초기였으니까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압하던 정책을 쓸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조선 전기 입장에서는 팔만대장경이 그다지 중요한 문화유산이 아니었어요. 특히나 백성을 아꼈던 애민군주인 세종은 백성을 위해서라면 팔만대장경 줄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팔만대장경을 주자는 것에 대해서 신하들과 논의를 했는데 결국은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요?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팔만대장경이 뛰어난 문화유산이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일본인들이 저렇게 간절히 원하는 것이 팔만대장경인데 저들을 믿고 팔만대장경을 통째로 줬다가 나중에 저들이 딴소리를 하면 일본을 달래거나 움직일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통째로 주는 것이 아니라 팔만대장경을 찍어서 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본이 간절히 원하던 것이 팔만대장경이었잖아요. 지금도 일본은 불교 신자가 절대 다수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팔만대장경을 원하던 일본이 임진왜란 때 어땠겠어요? 네, 임진왜란 때 작정하고 팔만대장경을 훔치기 위한 군대를 따로이 편성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전쟁을 수행하면서 한편으로 우리나라 도공들, 기술자들, 유학자들을 잡아가기 위한 군대, 우리나라 문화재들을 약탈해가기 위한 군대를 따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해인사에 있던 승병들과 그리고 해인사 일대에 있던 경상도 지역의 의병들이 합세해서 목숨을 걸고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을 지켜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요. 임진왜란이 7년간 계속되었습니다. 그 7년 동안 우리나라 전 국토가 전쟁에 휩싸였죠. 산이라고 전쟁의 화마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우리나라 팔도 중에 오직 오대산과 소백산 그리고 가야산만 일본의 화를 피할 수 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팔만대장경과 장경판전이 어, 온전할 수 있었던 건 정말 극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임진왜란의 화를 피했던 팔만대장경과 장경판전이 조선 후기에 해인사에 큰 화재가 무려 7번이나 났었다고 합니다. 무려 7번이나 큰 화재가 났어요. 산에서 그것도 절에 화재가 나면요. 그 피해가 걷잡을 수 없죠. 올봄의 화재에서도 우리가
천년 사찰인 군위에, 군위가 아니죠. 의성에 있던 고은사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해인사도 거의 전소될 정도의 큰 화재가 무려 7번이나 있었는데, 놀랍게도 해인사 가장 안쪽에 위치해 있던 나란히 있는 이 장경판전에만 화마가 미치질 못했다고 합니다. 이건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선 후기 7번의 화재를 다 피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전쟁 때였습니다. 한국전쟁 때 우리는 갑작스러운 북한의 남침을 당했죠. 그리고 낙동강까지 밀렸습니다. 이 전쟁의 분위기를 역전시키기 위해서 인천 상륙작전이 시행되었죠. 무려 5천분의 1이라는 희박한 확률이었지만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거뒀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거두게 되면서 국군과 유엔군이 인천에 상륙을 했습니다. 그러자 중부 지역에 있던 북한군들은 북쪽으로 쫓겨 올라갔지만, 이미 남쪽 깊숙이 내려와 있던 북한군들은요, 도망갈 길이 막혀버렸죠. 그럼 그들은 어디로 숨어 들어갈까요? 네, 우리나라의 산으로 숨어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산으로 숨어 들어갔던 북한군들을 우리가 빨치산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산으로 숨어 들어갔던 북한군들, 인천 상륙작전이 감행되었던 것이 1950년 9월 15일이었습니다. 산으로 숨어 들어갔던 북한군들이 가을에는 산에서 어떻게든 먹을 걸 구할 수 있었지만, 겨울이 되면 어떨까요? 겨울이 되면 산속에서 먹을 걸 구할 수가 없잖아요. 이들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절로 들어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유엔군 측에서 우리나라 공군에 해인사를 폭격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유는요, 인민군들이 숨어 들어갔기 때문에 해인사를, 인민군들이 숨어 들어간 걸로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해인사를 폭격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명령을 받았던 이가 여기 있는 김영환 대령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해인사에 8만 대장경이 있다는 건 다들 알고 있습니다. 김영환 대령도 그랬죠. 차마 해인사를 폭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에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네,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김영환 대령은 어떻게 했을까요? 김영환 대령이 생각을 해보니까 북한군들이 절에 숨어 들어가는 것은 먹을 걸 구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절에 들어가서 배불리 먹고 하룻밤 쉬고 그 다음 날쯤에는 아마 먹을 걸 챙겨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김영환 대령이 한 이틀, 길어야 3일 정도 시간을 번다면 해인사를 폭격하지 않아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김영환 대령은 구름이 너무 많아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습니다. 폭격을 할 수 없습니다. 기압차 때문에 너무 위험합니다. 혹은 엉뚱한 곳을 폭격을 하면서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핑계도 한두 번이지 시간을 버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 그 당시 부대 안에 있던 장지랑 중령이 아예 이런 명령을 내린 유엔군 측에 명령을 철회하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유엔 상관을 설득을 합니다. 근데 설득하자니 영어가 좀 딸렸어요. 그래서 딱 두 문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Do you know Paris? Do you know 교토 재팬? 무슨 뜻일까요? 당신 프랑스 파리를 알지 않느냐? 그리고 일본의 교토를 알지 않느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가 프랑스를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연합군의 공격으로 프랑스에서 철수해야 됐어요. 그런데 히틀러는 프랑스에서 철수하면서 자신의 부하 장교들에게 파리를 폭격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받았던 히틀러의 장교들은 도저히 파리를 폭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파리는 오랜 역사를 가진 문화의 도시입니다. 파리를 폭격하게 되면 오랜 역사와 문화유산들이 잿더미가 될 거잖아요. 양심상 그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히틀러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장교들의 가족은 독일에서 히틀러의 볼모로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파리를 폭격하지 않았습니다. 파리의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일본은 어떤가요? 일본은 1941년에 미국의 진주만을 공습했습니다.
미국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죠. 거기에 대해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죠. 미국이 일본 본토를 공습했습니다. 일본 본토를 공습하면서도 미국 역시도 일본의 교토만큼은 건들지 않았습니다. 왜요? 일본의 교토는 우리나라의 경주 같은 곳입니다. 일본의 고대, 중세, 오랫동안 일본의 수도였던 것이죠. 이 두 곳이 폭격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이곳에 훌륭한 문화유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장지랑 중령이 이야기한 이 두 문장을 딱 유엔 상관이 알아들었어요. 유엔 상관은 네, 장지랑 중령의 지혜가 정말 놀랍습니다. 당시 유엔 상관은 장지랑 중령에게 명령을 철회하겠다. 음,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어서 그리고 당신 같은 군인이 있는 대한민국은 참 멋진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답니다. 그렇게 이 두 분의 노력 덕택에 해인사와 그리고 장경판전 해인사에 있던 팔만대장경 장경판전은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임진왜란 중에 임진왜란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 화마를 피해가고 한국전쟁의 피해를 다 벗어날 수 있었는데 한국전쟁 당시에 이런 이야기는 놀랍게도 육군에서도 있었다고 합니다. 육군의 차일력 경무관에게 이런 명령이 떨어졌어요. 북한군들이 숨어들지 못하도록 화엄사와 쌍계사를 불태우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화엄사와 쌍계사 천년사찰이거든요. 불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일력 경무관은 기지를 발휘했어요. 어떤 기지를요? 북한군들이 숨지 못하게 문짝만 떼내라는 거예요. 문짝만 떼내어서 문짝만 불태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차일력 경무관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를 태우는 데는 한나절이면 족하지만 저를 세우는 데는 천년의 세월로도 부족하다라고요.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문화유산들이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전영필 선생님, 그리고 박병선 박사, 헐버트, 그리고 김영하 대령까지 그들이 지킨 것은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일까요? 그들이 지킨 것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들이 지킨 것은 각자 자신의 소명이었습니다. 소명이 뭔가요? 나에게 주어진 일, 혹은 내가 선택한 일, 그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줄 알고 그걸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는 것이 소명이 아닐까요? 그리고 소명 있는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품격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품격은 그 사람이 품은 소명에서 나오는 것 아닐까요? 오늘 이 네 분들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작지만 어쩌면 큰 울림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의 삶은 아이들에게 무엇보다 좋은 교과서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